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1강에서는 부처님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42강에서는 어떤 집에서 어떤 가구를 놓고 사는 게 불교적인 삶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적 소유는 무소유가 아니라 중도적 소유입니다. 중도적 소유란 중도적 소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중도적 소유란 분수에 어긋나지 않는 소유이어야 하고 적정한 소유이어야 합니다. 적정한 소유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소유하는데도 마찬가지 불교적 논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주택은 분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부자는 큰 집에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큰 집에 살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불교는 획일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평수의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불교적이라는 독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본을 처음 접하면 한국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알수록 한국과 다르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놀란 점은 집이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작은 곳에서 어떻게 살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방에 온갖 기발한 수납 공간을 구비하다 보니 작은 집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한 곳이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10평대의 아파트에서 3대가 살기도 한다니 경이적입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좁은 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도 집은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이 크기에 집도 큰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의 평균 신장이 일본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어떤 서양인의 회고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한국 사람의 체격이 일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주택이 큰 것은 체격이 커서일까요? 일본의 대도시 주택은 한국 주택보다 작지만 일본 주택의 평균 크기는 한국보다 크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도시만 가지고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택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아야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안틸라 회장은 1조 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9개의 엘리베이터, 3개의 헬기장, 60층 높이의 건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부부와 자식 3명이 사는데 결국 총 5명이지요.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는 13조짜리 저택이 있는데 보석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건축했으며 보석으로 감은 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들은 부자의 분수에 맞을지 몰라도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공헌과 노력이 기여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집에서 사는 것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며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 사상을 어기는 것이고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큰 주택을 좋아하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작은 주택으로 급격하게 선호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건축되었던 대형 아파트 가격은
중형 아파트 가격에 비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작은 주택 선호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관리비와 세금이 비싼 것이 이유이지만 1인 가구의 증가가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은 중산층의 주택이라고 해도 정말 큽니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소규모 주택이 지어지고 주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 소박한 불교적 삶은 주택 규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큰 집에 산다 해도 탐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구태여 큰 집에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까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스스로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관리하는 불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큰 주택은 가격도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고 기피하지만 주택은 여유 있는 생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살게 하면 각종 이상 증세를 보이고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의 목적과 기능을 잠자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적정한 주택은 넓은 주택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넓은 주택은 적정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교외로 나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눈만 감으면 되는 공간이니까 침실은 생각보다 작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실과 서재는, 특히 서재는 넓었으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도 집에서 나와 근처 커피숍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정말 잠만 자고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은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여서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주부에게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은 거실이 작아도 답답하지 않으니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방에 가구가 없다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에서는 제 마음대로 가구를 단촐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재나 연구실, 사무실만큼은 꼭 필요한 가구만 있는 중도 절제가 느껴지는 그러한 방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벽에도 가능하면 그림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연구실 벽은 천편일률적으로 하얀색입니다. 제가 페인트 칠을 맡은 업자에게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칠해달라고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흰색 페인트는 칠하면 남아도 다른 방에 사용할 수 있는데 노란색 페인트는 남으면 다른 방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흰색 페인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도 노란색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방을 칠하고 나서 남은 노란색을 버리기 아까웠는지 흰색 페인트에 섞어서 만만한 신임 교수의 연구실 벽에 칠했습니다. 그 교수는 제 덕분에 자기 방이 크림색으로
멋지게 칠해졌다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보니 벽이 비어 있을 때도 횡그렁하지 않습니다. 방은 넓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가구를 구입할 때는 좋은 가구를 구입하되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여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천정이 높으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 업무에 적합하고 천정이 낮으면 구체적인 분석이나 계산 업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요즘 집은 천정이 낮다 보니 가끔 천정이 높은 분양 정보가 광고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천정이 높은 방, 천정이 낮은 방이 모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천정이 높은 아파트도 분양되기는 하지만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천정 높이가 획일적으로 낮습니다.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천정이 높은 방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